나무의 인어 티머시 샤퍼드. 어린 신부 데지리와 그녀의 여동생 미란다는 웨딩드레스를 훔치러 무덤에 갔다. 공동묘지의 북끝에는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 안으로 담쟁이 덩굴이 기어들어간 호화로운 묘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 서약서를 낭독하던 중에 단상에서 살해당한 한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무덤이 있었다. 이 공동묘지에서 가장 멋들어진 묘석 사이에는 절망에 빠진 신부를 새긴 석회석 묘석이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신부의 어깨는 축 처졌고 발치에는 백합 한 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신부가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에게 살해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신부의 아버지가 그녀를 실크로 만든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혀 매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걸 생각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게 믿어져? 미란다가 뼈만 남은 시체의 등 쪽에서 웨딩드레스의 섬세한 고래뼈 단추들을 풀면서 말했다. 흙을 파내느라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나 데지리는 별로 흥이 나지 않았다. 구멍에서 나와 밖으로 올라온 그녀는 마음이 심란해서 초롱불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술병에 코르크 마개를 뽑고 위스키를 몇 모금 들이킨 다음 오래전에 대초원 화재로 까맣게 타버린 평원의 지평선과 얇은 보랏빛 띠를 남기며 지는 해를 곁눈으로 보았다. 그는 나한테 마음이 있지 않아. 그녀는 생각했다. 자매는 로스거트 청춘 허송 수용소로 몰래 되돌아갔다. 두 소녀는 어릴 때 한 아기에게서 사탕을 빼앗은 죄로 체포되었고,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데지리는 이제 15살이고 미란다는 14살이었다. 밤새 문을 여는 해변 놀이공원의 예배당에서 자정에 치러질 데지리의 결혼식이 임박해 있었고, 미란다가 데지리보다 훨씬 더 들떠 있었다. 야코는 데지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미란다는 시체에서 벗겨온 빳빳한 호박단 주름 장식 드레스를 데지리에게 잘 입혀주고 나서 데지리의 지푸라기 같은 머리를 세워 올리고 분무제를 뿌려서 남자 동성애자의 풍성한 가발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데지리는 어떻게 하면 약혼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궁리해 보았다. 분무제를 더 많이 뿌려야 할 것 같아. 미란다가 상체를 뒤로 젖히고 한쪽 눈을 감은 채 데지리의 머리 모양을 살폈다. 자, 이 베개로 얼굴을 가려. 데지리가 베개로 얼굴을 가리자 미란다는 술과 수액을 섞어서 DDT 분무기에 채워넣은 액체를 데지리의 머리에 강하게 뿌려댔다. 베개에 막혀 들려오는 소리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데지리는 바다가 크게 출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는 그 인어의 유령이 자신을 나무로 부르는 신호였다. 인어 유령이 자신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데지리는 일어서서 베개를 옆으로 던졌다. 그리고 방에서 뛰쳐나갈 수 있도록 맨발이 보일 만큼 웨딩드레스 밑단을 끌어올렸다. 꽃을 부탁해. 데지리는 미란다에게 말하고 나서 급히 복도를 지나 담으로 둘러싸인 안뜰로 나갔다. 이어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 장미덤불로 뒤덮여 가려진 벽돌담의 허술한 부분으로 갔다. 머리카락이 가시에 걸리기는 했지만 아무튼 데지리는 젊은 수녀에게 발각되지 않고 로스거트 수용소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작은 탑에서 젊은 수녀가 궁수가 사용하는 활과 촉에 마취제를 바른 화살을 지니고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다. 1.5km 떨어진 사양 엉겅퀴와 독고마리가 우거진 탁 트인 초원에는
사적 처형을 집행하기에 딱 좋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잎이 없고 튼튼하며 유난히 두꺼운 나뭇가지 하나가 뻗어있는 나무였다. 나뭇가지는 올가미를 걸 수 있는 것은 물론 올가미에 걸린 사람은 누구도 땅바닥에 발가락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나무 밑에는 많은 남녀 피의자들과 죄인들의 뼈뿐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 목매달아 죽은 인어의 뼈도 있었다. 인어의 시체는 빨리 부패했으며 이국적인 살에서 별미를 느낀 까마귀들에게 뜯어먹혔다. 대지리가 손가락 끝으로 인어 해골의 날카로운 갈비뼈 끝부분을 찌를 때마다 피 한 방울이 솟아오르면서 나뭇가지에 줄지어 걸린 올가미들 사이에서 인어의 유령이 나타나곤 했다. 자, 이야기해봐. 희뿌연 인어 유령이 말없이 하늘거리며 다시 나타났을 때 대지리가 말했다. 대지리는 두 팔로 나무를 안았다. 검은 나무 껍질에 드레스에 부식된 레이스가 찢겼다. 그녀는 나무에 뺨을 댔다. 유령을 자세히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그 인어의 입술이 움직이고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지리는 나무에 올라가 조심조심 나뭇가지로 움직여간 다음 그 가지에 매달린 채 손을 사용하여 인어 옆으로 다가갔다. 인어는 살아있을 때는 혀가 잘려나갔지만 죽어서는 색색거리는 소리로 말을 할 수 있었다. 부서지는 파도의 거품 같은 소리였다. 대지리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대지리가 자신이 자정에 결혼하게 될 남자인 엑설과 그 인어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은 훔친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어 유령 옆에서 그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동안이었다. 엑설이 그 인어를 발견했던 밤에 대지리도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지리는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물결 모양으로 구불거리는 머리가 등 뒤로 지느러미 끝을 지나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처음에 엑설은 그 인어를 라푼젤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줄여서 젤로 부르다가 또 줄여서 제트라고 불렀다. 머드퍼들 해변에서 열리는 인어 행진의 첫날 밤이었다. 머드퍼들은 전자오락실에 낡은 증기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46개 주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다양한 맛의 면도날 사탕을 살 수 있는 휴양 도시였다. 훔쳐보기 쇼를 하는 문신한 여자들이 유리 뒤에서 비키니를 벗고 전기 충격에 몸을 맡기고 너절한 파라솔을 단 부실한 인력거가 널빤지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다. 다 허물어져 가지만 역사적인 호텔 머드퍼들의 싸구려 홀에서는 기디언 고들리가 해군복을 입은 제비족에 관한 최고 인기가요를 불러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에서 기디언 고들리는 한창 유행하는 치명적 혼합 약물인 천사의 젖꼭지를 과다 복용해서 결국 쉬는 소리로 깨깨거리곤 했다. 해마다 많은 인어들이 이맘때쯤 머드퍼들 해변으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인어들에게는 해안의 공기가 너무 짙어서 인어들은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마술사의 손수건을 조금씩 삼키는 것처럼 서서히 숨이 막혀갔다. 처음에는 목구멍 안쪽이 약간 거북한 듯한 느낌일 뿐이어서 지나친 외부 자극에 얼에 빠져 있다 보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인어들은 종종 어부나 요트를 탄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도 전에 해변에 남겨진 모래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이 많고 병약한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해변의 바로 그 공기에 질식해서 끝내 숨을 거두곤 했다. 죽은 인어들 중에서 빼어나게 아름다운 인어들은 수거되어서 인어 행진에 합류되었다.
시립박물관의 예술품 복원 전문가가 실험실에서 자기로 만든 대야 위에 인어의 지느러미를 고정하여 걸어놓고 정교하게 인어의 피를 짜냈다. 그런 다음 고양이 발 욕조 안에서 탄력을 잃은 정맥에 밀랍과 플라스틱 용액을 주입했다. 그러고 나면 미술학교 학생들이 뻣뻣해진 인어의 몸을 굽혀서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얼굴은 황홀한 표정을 짓도록 조작했다. 황갈색 반점이 있는 피부는 끓인 사탕무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염색제를 피부 바로 아래에 주입해서 분홍빛이 돌게 만들었다. 인어들은 마지막에는 포르말린이 담긴 죄수호송칸 크기의 어항에 뜬 채 장미와 화환으로 장식된 수레 위에 놓였다. 로스거트 수용소의 소녀들은 시위드 대로를 지나는 동안 줄곧 어항이 놓인 수레를 끄는 자전거 페달을 굴린다는 조건 아래 인어 행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녀들의 다리는 모슬린과 녹색 스팽글로 만들어진 지느러미 옷에 감싸였다. 뺨은 빛났고 가짜 속눈썹은 거미 다리처럼 길었다. 소녀들은 또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 브래지어와 자석 팔찌를 착용했는데 탈출을 시도하면 해변 주위에 설치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보안 울타리에 의해서 팔찌가 즉시 작동되어 즉시 약이 든 침이 정맥을 찔러서 45일 동안 소녀들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대지리의 인어는 빨간 머리에 녹색 눈동자의 인어였는데 다른 인어들과 마찬가지로 옷조가리 하나 걸치지 않았다. 미술학교 학생들이 손가락을 구부려서 자두를 쥔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검은색 껍질이 조금 뜯겨나간 자두는 한입 베어먹힌 모양이었다. 어쨌든 학생들은 이 인어를 평화로워 보이게 만들었다. 약간 하늘을 향해 눈동자를 굴리는 듯했고 두 입술은 막 키스를 마친 듯이 벌어져 있었다. 죽은 인어들이 다 이처럼 운이 좋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대지리의 동생 미란다의 인어는 죽음의 고통을 형상화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중인 양 눈을 크게 뜨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다. 대지리는 어항에 대고 숨을 내뿜은 다음 맨 어깨 위에 두른 레이스 셜로 입김을 닦아서 유리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반들반들하게 했다. 대지리는 인어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삑삑거렸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행진 조장들이 지휘봉으로 소녀들을 때리면서 질서를 지키라는 뜻으로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소리였다. 대지리는 깨진 유리창 조각으로 미란다의 지느러미 옷을 찢었다. 페달을 굴리기 쉽도록 미란다의 다리가 드러나게 한 것이었다. 대지리가 다른 소녀들의 옷도 그렇게 해서 소녀들의 지느러미 옷은 가운 자락처럼 바닥에 끌렸다. 소녀들은 모두 자전거 위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해변을 향해 나아갔다. 포르말린에 담긴 인어 박제들이 이리저리 쏠리며 수영하듯 떠다녔다. 시위드 대로에는 구경꾼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연푸른색 수녀복을 입고 해마다 인어 행진에 항의하는 수녀 집단인 여성 공동체 포세이돈의 딸들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다. 수녀들은 로스거트 소녀들에게 마구 토마토를 던졌는데 그녀들은 바로 이때 쓰려고 매년 늦여름이면 수많은 토마토가 가지에 매달린 채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공기 속에 들어온 모든 인어들이 다 죽는 건 아니었다. 한 인어는 매음굴의 유명한 여가수가 되었는데 그녀는 판지로 만든 조가비에 실려서 근육질의 대머리 사내 넷에 의해 무대로 옮겨졌다. 사내들은 양 끝이 위로 올라간 콧수염을 하고 몸에 딱 붙는 줄무늬 수영복을 입었다. 또 어떤 인어는 지식인이 되어서 나라 밖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많이 두고 80이 넘어서까지
여권주의 유토피아 소설을 썼다. 그러나 살아남은 대부분의 인어들은 축제에 동원되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창녀로 전락하기도 했다. 인어와 섹스를 하는 것은 설령 돈을 주고 받지 않는다 해도 불법이었지만 말이다. 법률 제정자들은 그것을 수간으로 간주했다. 여성 공동체 포세이돈의 딸들이 인어를 데려가 수용하기도 했는데 이 수녀원은 너무 과격해서 일부에서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인어 행진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수녀가 적어도 한 사람은 꼭 있었다. 예를 들면 어항에 손도끼를 휘두르기도 했고 로스버트 소녀들 가운데 하나가 무는 자전거의 바퀴살 안으로 기다란 빗자루를 집어넣기도 했다. 수녀들이 구해준 인어 가운데 몇몇은 이 단체의 뜻에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나서 종종 그들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투사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 한 인어 수녀가 분신자살을 한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렸다. 데즈리는 페달을 굴리며 행진하는 길을 나아가면서 자신의 애인인 엑서를 찾아 군중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교복인 엷은 청록색 줄무늬 상의와 반바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가짜 속눈썹이 너무 무거워서 눈꺼풀을 들어올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엑설은 스타킵 청년 특수학교에 다녔다. 실록으로 뒤덮인 교정에는 엄청 넓은 운동장과 농업 실험 재배지,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성당, 수입석재로 지어진 강의실 등이 있었는데 로스버트 수용소의 다음 저편이 바로 그 학교였다. 하지만 바다를 사이에 둔 것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학교였다. 데즈리는 그 전해 여름에 인어 행진이 있고 난 뒤에 해변에서 엑설을 만났다. 데즈리가 조가비를 줍고 있을 때 스타퀴 학교의 남자아이들은 과잉 보호하려 드는 교수들의 감시 아래 알몸으로 헤엄을 치며 즐겁게 놀았다. 교수들은 빛이 파라솔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며 교재를 읽는 척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을 여자와 떨어져 지내게 하려고 무척 비싼 학비를 지불했지만 그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데즈리가 어느 해 여름에 엑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발가벗은 채로 한 학교 친구의 앙상한 팔에 안겨 낮잠을 자고 있었다. 두 남자아이의 피부는 발갛게 탔는데 마치 하느님이 악마라고 표시해 놓은 듯했다. 데즈리는 공유지인 해변과 서유지를 가르는 가시철조망 2편에서 두 손을 둥글게 모아 그쪽에 대고 휘파람으로 지저귀는 새소리를 만들어 보냈다. 엑설이 여전히 발가벗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땀에 젖은 금발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며 철조망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른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그녀의 담배를 한 모금 빨아보라는 데즈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둘은 몸에 난 흉터를 비교해 보았다. 데즈리가 비키니 끈을 풀고 문지기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비키니 아랫도리를 조금 내려서 야생 숲고양이의 발톱에 핥힌 자국을 보여주었다. 이어 턱을 들어 목을 팽팽하게 펴서 우유를 흘린 벌로 로스버트 수용소의 영양사 쿠키에게 부엌칼로 베인 자국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흉터는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 밤을 위해 일부는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엑설은 흉터가 2개밖에 없었다. 하나는 신경이 과민한 의사, 그의 아버지가 만든 성기의 포경수술 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스쿠터의 배기가 안에서 발목을 다쳐 생긴 것이었다. 처음 만난 날, 그들은 어둠이 깔린 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의 감정으로 그리고 쇠꼬챙이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고기 냄새로 정신이 몽롱했다. 그것은 엄니가 있는 흑맥돼지고기로 남학생들이 해변 뒤편으로 펼쳐진 황야의 잡목숲에서 창으로 찔러 잡은 것이었다. 그 뒤 몇 달 동안
대지리와 엑설은 담에 뚫린 틈을 통해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몰래 나올 기회가 생기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학교 뒤편의 목초지를 흐르는 개울이 갈라지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초에 처박혀 자초된 보트의 늑지 안에 누워 서로를 껴안았다. 그렇게 만나서 그저 널 사랑해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속삭이는 밤도 종종 있었다. 매번 그 말을 할 때마다 바로 방금 전에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 말을 생전 처음 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도 말할 때도 대지리와 엑설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고장난 대관람차로 날 만나러 와줘. 다음번 인어행진이 열리기 바로 전주에 엑설은 대지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언급한 장소는 옛 놀이공원 자리로 커다란 재해가 밀어닥친 어느 여름날 잔교가 무너지고 모든 놀이기구가 물속으로 떨어져 버린 곳이었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대지리는 빨간 머리 인어가 담긴 어항을 열심히 끌고 시위드 대로를 지나면서 초조하게 손 거스러미를 물어뜯었다. 거스러미를 심하게 물어서 뜯어낸 탓에 피가 약간 흘러나왔다. 대지리는 엑설이 그날 밤에 머드퍼들 해변의 사탕 색깔 예배당에서 청혼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13살이 넘으면 남편과 아내로 선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녀는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를 갈고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 뭉치 끝을 힘껏 빨곤 했다. 행진이 끝나고 나서 대지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엑설을 만나러 잔교로 향했다. 옷은 칵테일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미란다가 로스거트 수용소 관리인의 옷장에서 훔친 매끄러운 암청색 기모노를 깊고 손보아서 언니 대지리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짧은 양소매 끝에는 금색 술이 달리고 세틴 천에는 양산과 나비 그림 무늬가 있었다. 미란다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붉어지도록 대지리에게 립스틱 끝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대게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지리가 해변을 걸어가면서 피운 담배의 말지에 묻어서 다 지워졌다. 그녀 앞에 하늘을 배경으로 어둠에 쌓인 잔교 잔해의 모서리 부분이 들쭉날쭉한 검은 형체를 드러냈다. 톱니바퀴가 넘어진 것 같은 모습의 대관람차는 축에서 빠져나와 굴러서 일부가 바닷속에 처박혀 있었다. 대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감지 울타리를 지나가다가 팔찌 안에 있는 독침이 작동될까 두려워 충돌한 채 처박혀 있는 범퍼카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나아가면서 팔목을 귀에 붙인 채 팔찌가 작동하려는 신호음이 들리는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규칙적으로 가로대가 놓인 구부러진 롤러코스터 트랙을 기어간 다음 대관람차의 바퀴살 위로 올라가려 할 때 뭔가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면서 엑설의 품 안으로 떨어졌다. 엑설이 그녀를 잡았지만 그녀가 떨어지는 힘 때문에 하마터면 둘 다 나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물결이 지나가는 곳 바로 위에 있는 엑설의 의자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대지리의 왼쪽 슬리퍼가 퐁당 물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 등을 꼭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다가 웃었다. 앉은 의자가 삐걱거리며 흔들리다가 멈추자 대지리와 엑설은 한참을 키스했다. 내 동생이 이 옷을 만들어줬어. 엑설이 그녀의 목에 키스를 하면서 뒤에 달린 단추를 끌을 때 대지리가 말했다. 기모노로 만든 거야.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엑설의 벗은 몸을 보았고 또 자신의 흉터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지리는 그가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여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었다. 결혼해달라고 내게 청해봐.
대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으로 옷의 앞쪽을 움켜쥐고 옷을 몸에 꼭 붙였다. 그런 다음 그의 뺨에 손을 대고 얼굴을 뒤로 밀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썹을 축혀 올리고 일그러뜨려서 못생긴 애벌레 모양으로 만들어 자신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엑설이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인생을 함께 잘 꾸려가지 않을래? 여자는 좋아라고 말하기 전에 반지를 받고 싶어해. 대지리가 말했다. 물론 그녀는 반지를 받든 안 받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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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좋다는 말을 끝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래야 수용소에 돌아가서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있을 테니 말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엑설이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널빤지 길이의 레인코트를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남자에게서 사온 것이었다. 레인코트 안감 위아래로 시계들이 안전핀에 매달려 있었고 여러 개의 호주머니 속에는 반지와 목걸이 등이 들어있었다. 깨물어 보쇼. 남자가 엑설에게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확인하게 했다. 그처럼 견고한 진품 보석치고는 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었다. 엑설이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다이아몬드를 힘껏 깨물자 어금니가 부서져 나갔다. 찌릿찌릿하고 날카로운 아픔이 온몸을 관통했다. 아픔은 관자놀이와 귀 뒤를 지나 뼈마디와 고환 뒤를 얼얼하게 하고 발가락을 뒤틀리게 했다. 깨물어봐. 그가 대지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대지리의 손가락에 끼우기 전에 반지가 손에서 떨어져 통통 튀었다. 반지는 익사를 떨듯이 그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어설픈 잠자리처럼 구르고 튀다가 손가락과 손등을 톡톡 쳤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훌쩍 저편으로 날아갔다. 마침내 반지가 찌르릉 하는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를 내며 대지리의 슬리퍼처럼 바닷물에 빠졌다. 엑설은 반지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바닷물은 오징어 먹물처럼 탁하고 어두웠다. 엑설은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잠수했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곤 했다. 그러는 동안 대지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느라 손가락으로 머리를 자꾸자꾸 돌돌 말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자는 뜻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엑설이 몇 번 더 물속에 들어간 뒤에 포기하고 대관람차에서 다급하게 다른 쪽으로 헤엄쳐 갔다. 마치 거품이 있는 파도 꼭대기에서 반지가 떠가는 것을 목격한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무슨 소리를, 누군가가 울면서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놀이공원의 회전 목마에 언제나 변함없이 떼지어 매달려 있던 목마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폭풍에 떨어져 나갔다. 대지리는 그때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물 위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았다. 말은 세라믹 이빨을 드러낸 채 푸른 사과를 물고 있었고 분홍빛 갈기는 연기 기둥처럼 일렁였다. 그 말이 여자를 유혹했다. 말의 긴 목이 소녀의 품을 둘러쌌다. 그 순간 대지리는 소녀가 인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지리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반신을 드러낸 인어는 머리가 무척 길었는데 말에서 떨어진 고다이바 부인 같았다. 살아있어.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바람소리가 요란한 폭풍 속에서 대지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인어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삶의 애착을 보이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어서 그 인어를 구해줘, 엑설. 대지리가 혼잣말을 했다. 거의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엑설은 그날 밤의 영웅이 될 터였다. 이제 반지는 단순히 애석하게 잃어버린 반지가 아니라
엑설이 익사할 뻔한 인어를 구해낸 밤에 잃어버린 뜻깊은 반지가 되었다. 엑설이 백마가 있는 곳에 이르자 인어가 그의 손에 몸을 맡겼다. 인어는 지느러미를 심각하게 다친 듯 엑설을 꼭 붙잡고서 그의 몸에 의지한 채 흐늘거렸다. 엑설은 거칠게 출렁이는 바닷물을 헤치며 해변을 향해 헤엄쳤다. 파도는 엑설과 인어를 놀리듯이 그들 둘을 앞으로 밀쳤다가 뒤로 끌어당기곤 했다. 대지리는 대관람차에서 내려와 무너진 잔교에 휘격대는 나무 판자를 따라 걸었다. 이어 모래밭을 달렸다. 그녀가 엑설과 인어가 물 밖으로 나온 곳에 이르렀을 때 엑설이 기침을 하며 폐에 들어간 물을 토했다. 엑설은 인어를 안고 사람 없는 쓸쓸한 해변을 가로질러 달렸다. 물에 젖은 인어의 긴 머리가 덩굴식물처럼 엑설의 다리를 감았다. 대지리는 급히 뒤따라가면서 손바닥의 불룩한 부분에 박혀 따끔거리는 가시를 빼보려고 그 부분을 이로 갈갔다. 엑설은 카지노 근처의 공터로 인어를 급히 데려갔다. 그곳에는 주말에 사용하려고 날림으로 지은 허름한 오렌지색 간이 의료소가 있었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배치되어 술 취한 사람이나 인어 행진 행사에 도취되어 지나치게 흥청대며 날뛰는 사람들을 보살폈다. 그런데 대지리가 손을 입에 댄 채 그 공터에 다다르기 직전에 팔찌가 작동하려는 최초의 신호음이 들렸다. 용수철이 팽팽해지면서 끼익하는 자그마하지만 날카로운 소리였다. 대지리는 심장이 쿵쾅거렸고 걸음을 멈추었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모래밭에 넘어졌다. 여전히 감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신의 다리를 꼬집고 긁어보았다. 감각이 있었다. 대지리는 옆으로 누워서 검은 구름에 윤곽을 드러내주는 번개를 쳐다보면서 엑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난 복숭아 몇 개를 발견하고 먹었지. 목을 매는 나뭇가지에 인어와 함께 매달려 있을 때 인어 유령이 대지리에게 말했다. 인어는 입속에서 어색하게 혀를 차거나 부딪혀서 말을 했다. 마치 잘린 혀의 주변을 활용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대지리는 인어 유령이 하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이나 헤엄을 쳐서 머드퍼들 해변에 도착했었어. 그래서 몹시 배가 고팠고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지. 인어는 엑설이 자신을 구해주기 전 몇 시간 동안 널빤지길 아래 바위에서 쉬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고 군데군데 걸린 지등이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카지노의 벽에 불길해 보이는 커다란 그림자를 던졌다. 바위에 어지러이 널린 쓰레기 사이로 뚜껑이 들쭉날쭉하게 잘려나간 통조림통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복숭아가 남아있었다. 인어는 물론 통조림통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 통조림통에 과일즙에 술을 섞어 칵테일을 만드는 것이 여름날의 전통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어는 발견한 모든 통조림을 다 먹었다. 행진 행사 때마다 창고에서 많은 통조림통들이 나왔다. 전국적인 리콜 이후 수없이 많은 통조림이 창고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에 오염된 과일즙은 아주 조금만 먹는다면 병에 걸리는 일 없이 얼마건 붕 뜬 듯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 바텐더들은 진과 진저비어뿐 아니라 검브라색을 내기 위한 기침약을 넣은 여름 음료, 멍든 복숭아에 보툴리누스 독소 시럽을 첨가했다. 그러나 인어는 복숭아를 개걸스럽게 꽤 많이 먹었고 그 때문에 머리가 띵해져서 바위에서 떨어져 바닷속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회전 목마의 백마는 인어가 떠내려가려 하자 인어를 위해 목을 길게 뻗은 것만 같았다. 인어가 말의 코에 달린 황동고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듯 싶다. 간이 의료소의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인어를 치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치료를 하려면 1년의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서 정부의 해당 부서에 제출한 다음 허가 메일을 받아서 60일에서 90일이 걸렸다.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했다. 그 인어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날 당방을 선 간호사는 인어 의료 연구 분야의 위대한 선구자인 닥터 페넬로페 클랩 곁에서 수년 동안 일한 인어의 편에 선 동두자였다. 인어의 식도를 부분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게 만든 혁신적인 셀로판 장치인 페니밸브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닥터 페넬로페 클랩이고, 그 명칭도 그녀를 기리는 뜻으로 그녀의 이름에서 따서 지은 것이었다. 간호사는 머리에 쓴 종이 모자에 핀을 뽑고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다음 간이의료소의 문을 잠갔다. 간호사는 확대경을 쓰고 손가락으로 확대경의 테두리를 조작하면서 여러 개의 렌즈들을 적합한 도수로 맞추었다. 그런 다음 인어의 복잡한 모관을 들여다보았다. 저 구석에 있는 캐비닛 맨 아래 서랍에서 가방을 꺼내줘. 간호사가 엑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엑설은 눈앞에서 전개되는 그 모든 상황에 너무 놀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간호사가 손을 뻗어 그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호사가 나무랐다. 가방은 무겁고 다루기 어려웠다. 안에서 엘릭서 병들이 서로 부딪혔다. 엑설은 가방은 침상으로 옮기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간호사가 가방에서 마스크, 의약품 주입 펌프, 주사기, 관찰기구 등 인어의 몸속을 진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들을 꺼냈다. 그녀는 안쪽에 나선형 홈이 있는 튜브를 인어의 코에 부드럽게 밀어넣으면서 네모난 녹색 유리병을 엑설에게 건넸다. 이걸 버너에 가열해줘. 그녀가 말했다. 정확히 100도로. 온도계는 서랍 안에 있어. 그들은 간호사가 빛의 밝기를 은은하게 줄인 등불 아래에서 일했는데 금세 그 분위기에 친숙해져서 서로 말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손짓과 눈짓, 끙 하는 불만의 소리와 한숨 소리에 기대어 일을 해나갔다. 마침내 인어의 호흡이 편안해졌다. 인어는 손으로 키스를 날리며 신용할 때처럼 두 입술 사이로 후 숨을 뱉으며 코를 골았다. 엑설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잘생긴 선원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라고 엑설은 생각했다. 지쳐서 기운이 빠진 간호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땀에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엑설에게 등을 보인 채 브래디어와 슬립도 벗었다. 간호사의 창백하고 마른 등에서 흉터 몇 개가 눈에 띄었으며 낱낱이 척추뼈도 볼 수 있었다. 이제 인어를 데리고 나가렴. 그녀가 말했다. 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가 엑설에게 자신의 블라우스를 건넸다. 이걸로 인어의 가슴을 덮어줘. 인력거 부를 돈은 있니? 엑설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축축한 호주머니의 안감을 밖으로 꺼내 보이며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바닷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간호사가 브래지어 끈 속에 찔러 넣어둔 지폐 몇 장을 그에게 주었다. 길을 내려가다 보면 해파리 튀김 가게가 있는데 그 앞이 인력거 전류장이야. 간호사가 말했다. 인력거꾼에게 수녀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해. 인력거꾼은 아마 거긴 안 간다고 할 거야. 그럼 돈을 2배로 주겠다고 말하는데 인어 지느러미를 감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엑설이 인어에게 입힌 간호사 블라우스의 단추를 채우며 물었다. 간호사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인 후 짙게 내뿜었다. 인어 행진을 한 날이잖아. 그녀가 말했다. 밖에 나가면 인어 같은 복장을 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코르크 마개가 달린 유리병에 든 녹색 물약을 엑설에게 주었다. 수녀들은 이걸 어떻게 투약하는지 알 거야. 제게 말해주세요. 수녀들이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그가 말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잘 알아. 간호사가 말했다. 모를 수도 있잖아. 엑설이 말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입가에 꼬나물었다. 그녀는 눈에 들어온 연기에 눈을 찡그리며 가방을 향해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가방에서 조그만 홍차통을 꺼내봐.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엑설은 그 말대로 했고 그녀는 통 안에 든 바늘이 두 갈래인 주사기를 엑설에게 보여주었다. 바늘 끝이 조금 굽은 주사기였다. 간호사가 인어의 팔 정맥에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 시범을 보였다.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그녀는 또다시 브래지어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면서 애틀랜틱 앤드 퍼시픽이 모퉁이에 있는 값싼 여관에 투숙하라고 조언했다. 그 여관 여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관 여주인은 엑설에게 술이 필요하지 않아? 하고 물었다. 그리고 엑설과 엑설의 인어에게 배정해준 방의 문설주에 유혹하는 듯한 구부정한 자세로 기대어 섰다. 여주인은 보풀이 잔뜩 일어난 분홍 실내복을 입었는데 옷깃에는 장미꽃이 수놓여 있었다. 틀니는 컵에 담겨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여주인의 입에서는 뭔가를 빠는 듯한 쩝쩝하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나왔다. 찡그린 표정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축 처져 보였다. 고맙지만 술은 필요 없습니다. 이보게, 범생이 같은 젊은 친구. 이제 몸을 긁을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빈대 때문에 엄청 간지러울 테니까 말이야. 여주인이 문을 쾅 닫고 떠났다. 하지만 엑설과 인어는 방에서 자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2층에 다른 투숙객이 없어서 엑설은 인어를 복도 끝에 있는 욕조로 끌고 갔고 자신은 인어 옆에 바닥에 누웠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낡아서 올이 드러난 해변용 수건 한 장을 깔고 누웠는데 수건에는 선원의 패라는 담배를 홍보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자유롭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삶을 위해 라는 문구였다. 욕조 곁으로 흘러내린 인어의 머리칼이 말라감에 따라 천천히 탄력을 되찾으며 곱슬곱슬해지기 시작했다. 엑설은 손가락으로 인어의 금빛 머리를 빗어주었다. 라푼젤, 라푼젤, 그가 속삭였다. 네 부드러운 머리를 풀어보렴. 그는 수도승 같은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가락을 넣어 반복적으로 읊조림으로써 자신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독였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읊조림이 노래로 바뀌었다. 졸음이 밀려온 탓에 노래는 시적이면서도 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얼룩 반점이 있는 배와 노망난 개에 관한 노래였다. 그는 그 며칠 동안 라푼젤의 곁에서 많은 노래를 지었으며 라푼젤의 건강이 좋아지자 널빤지 길에 나가 관광객이 동전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모자를 뒤집어서 발치에 놓아둔 채 그 노래를 불렀다. 바야흐로 관광철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그는 라푼젤에게 고리버들 휠체어를 사주었고 지느러미를 가릴 수 있도록 코바늘로 뜬 눈 이불도 사주었다. 라푼젤은 포도 덩굴과 성게로 만든 탬버린을 흔들었다.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기분으로 휘청거리며 카지노에서 나온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은 예쁜 소녀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호주머니에 동전을 모두 털어 모자에 넣곤 했다. 엑설은 몇 주 동안 고계단에서 손님을 끌기 위한 별도의 쇼를 하는 원숭이 아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벤조를 샀다. 그 아이는 그저 눈이 노랗고 야성적으로 생겼으며 몸에 털이 많은 아이일 뿐이었다. 널빤지 길에는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나 가출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은밀히 활동하는 사설 탐정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고용한 누구도 엑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해변의 공기와 여름 햇볕에 얼굴이 급속히 메마르고 우글쭈글해졌으며
금발은 쌀국수처럼 휘어졌기 때문이었다. 전에는 턱이나 코 밑에 잔털조차 기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라푼젤에 대한 걱정으로 일주일여 만에 하얀 수염이 수북하게 자라서 연약한 마마보이 같은 턱을 감추어 주었다. 라푼젤이 처음 그린 엑설의 모습은 겨우 몇 주 전에 그렸을 뿐인데도 지금보다 몇 년 더 젊어 보였다. 사나운 바다에서 젊은 왕자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엄치며 표류하는 회전목마의 말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엑설을 그린 것이었다. 엑설은 처음부터 라푼젤이 혀가 잘려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키스할 때 서툴게 꿰맨 실자국을 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또렷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게에서 안경을 사서 그녀에게 주자 그녀는 마음의 눈도 한결 좋아져서 과거의 기억이 유채색으로 선명히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동화책에서 찢어낸 것처럼 보였는데 동그란 눈이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물들이 많았다. 라푼젤은 또한 바닷속에서 지내던 시절의 생활도 그렸는데 난파된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왕국처럼 사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깨졌지만 여전히 고운 자신의 접시에 담긴 문어 샐러드를 먹고 녹슨 은잔에 담긴 해초차를 마셨다. 커다란 계단 아래로 헤엄쳐서 파티장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계단에는 인광을 발하는 해파리가 빛을 밝히고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모로코 타일을 깐 무도장에서 그녀는 지느러미로 바닥을 쓸면서 왈츠를 추었다. 라푼젤과 자매들이 자기 어머니를 조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배의 선수상을 보려고 어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수면 가까이까지 헤엄쳐 올라갔을 때 해적들이 그들을 그물로 잡아버린 그림은 엑설을 눈물짓게 했다. 그녀들의 어머니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젊었을 때는 수면 위로 올라가 토치송을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듣기 좋은 목소리에 홀려 조그만 요트나 범선을 탄 선원들이 그쪽으로 나아가다가 물살이 센 곳에 이르러 전복되었고 어머니가 그런 사고를 부르는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전설이 되었다. 한 해적이 라푼젤을 배의 바닥에 붙잡아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는 다른 해적이 그녀의 입을 벌렸고 선장이 조그만 칼을 쥐고서 그녀의 혀를 엄지와 검지로 붙잡아 사각 껍질을 벗기듯이 혀를 잘랐다. 무태서는 직업 가수와 인기 가수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고 인어의 혀를 구입했다. 인어의 혀가 음악적 자질을 높여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잘라낸 지 며칠 안 된 신선한 인어의 혀를 핥아먹으면 목소리가 강해지고 음감이 완벽해진다고 여겼다.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엑설은 널빤짓길에서 벤조를 연주했고 라푼젤은 엑설이 휠체어에 묶어놓은 낡은 실크 파라솔 아래 앉아서 분장실의 푹 꺼진 소파에 퍼질러 앉은 오페라 가수의 초상을 그렸다. 오페라 가수의 굉장한 가슴은 윗부분에 레이스가 달린 코르셋 위로 넘칠 듯이 풍만했고 무릎에는 가발이 놓였으며 긴 혀의 끝부분은 손바닥에 놓인 인어의 혀를 핥아먹느라 약간 말려 있었다. 메조소프라노 가수인 마담 어니스틴 스워스가 그날 저녁 우연히 깃털과 바나나 섬유로 만든 모자에 검은 베일을 들어 올려서 라푼젤의 어깨 너머로 그녀가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다. 머드퍼들 홀에서 열리는 그녀의 고별 반부 공연은 3년 동안이나 매진되었다. 그녀는 라푼젤의 그림에 매혹되어 꽤 많은 돈을 제시하며 그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엑설은 라푼젤의 고리버들 휠체어 뒤에 파라솔에 흰 할대를 매달아서 그림들을 핀으로 부착했다. 위험에 빠진 인어의 초상을 그린 가장 섬뜩한 그림들이 제일 먼저 팔렸다. 라푼젤은 머리를 위로 올린 다음 머리더미에 미술 연필을 여러 개 꽂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다.
그녀는 화가들이 입는 작업복을 사서 입었다. 깊숙한 호주머니에는 여러 개의 고무지우개와 목탄을 문지르거나 음영을 넣을 때 쓰는 면봉을 넣어두었다. 밤이면 엑설은 싸구려 여관의 침대 위에서 다리를 꼰 채 알몸으로 앉아 벤조를 연주하면서 라푼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담은 새 노래를 작곡했다. 그럴 때면 라푼젤은 엑설 옆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한편 데즈리는 엑설에게 보내는 쪽지를 늘 두던 장소에 남겨두었다. 로스거트 수용소와 스타퀴 학교를 가르는 벽돌담에 뚫린 삐뚤빼뚤한 틈 속인데 그 틈은 담을 타고 오르는 인동 덩굴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쪽지들은 어찌된 일인지 한 달 이상이나 수거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엑설이 그녀에게 화가 난 것일까? 간이 의료소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데즈리는 궁금했다. 그게 아니라면 그녀에게 줄 반지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민망스러운 것일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렴. 데즈리는 한 쪽지에 그렇게 썼지만 아직도 그는 그 쪽지를 읽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네가 날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 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야. 어느 가을날 인동 덩굴 잎이 떨어지던 시기에 데즈리는 담에 뚫린 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모든 쪽지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도감은 잠깐뿐이었다. 갑자기 베스셰바 사감이 나타나서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고 예배실로 급히 끌고 갔다. 거기에는 마른 레인코트를 입은 형사 2명이 이쑤시개를 질겅질겅 씹어대며 서 있었다. 그녀가 쓴 쪽지가 그들 앞 신도석에 펼쳐졌다. 우글쭈글한 남자들의 시선 속에 알몸을 드러낸 자신의 필체를 보니 무척 곤혹스러웠다. 자신의 글씨체가 초라해 보였다. O자와 I자의 곡선은 너무 여성스러웠고 L자의 I자에 찍은 점은 너무 두꺼워서 유치해 보였다. 네가 그 학생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왼쪽에 있는 형사가 말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갑자기 기운이 났고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엑설을 몇 주 동안이나 미워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는 그녀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 담에 넣어둔 그녀의 모든 쪽지와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모든 말들을 의도적으로 팽개치고 떠난 게 아니었다. 데즈리는 형사에게 대관람차와 바다에 빠진 반지, 회전 목마의 말, 그리고 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베스셰바 사감이 노처럼 생긴 매로 뒤통수를 찰싹 때리며 나무랐고 매를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 광대처럼 어수선하게 보낸 지난 몇 주간의 생활에서 구제되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을 말하고 나자 그제야 걱정이 뱃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대체 엑설은 어떻게 된 걸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때 그 시각 엑설은 라푼젤의 휠체어를 밀고서 머드퍼들 해변이 바라보이는 한 저택의 자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워털루 카지노의 주인과 그의 허약한 아내가 사는 저택이었다. 회백색 저택은 고래뼈를 닮았는데 정문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끼워 넣은 형태였다. 거기에는 바다에서 일어난 고전적인 대참사 장면, 이를테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오나, 반쯤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괴물 오징어의 촉수와 싸우는 네모 선장 등이 묘사되어 있었다. 카지노 주인은 엑설과 라푼젤이 꽃잎에 두꺼비 반점 같은 것이 있는 웃자란 디기탈리스 사이로 난 굽은 길을 따라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고 섬세한 손에는 농구공만한 큼지막한 브랜디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래의 턱뼈 관절이 있었던 자리에 지은 테라스에 서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술을 마시지도 않고
브랜디 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라푼젤은 그녀의 모든 상식과는 반대로 그 간호사가 준 탁한 녹색 물약에 중독되었다. 엑설이 서툰 솜씨로 주사기 바늘을 찔러댄 탓에 그녀의 팔에 있는 모든 정맥이 굳어져서 더 이상 주사위를 놓기 힘들 정도였음에도 그랬다. 엑설은 요즘에는 라푼젤의 목에 주사했는데 지느러미에 비늘이 가려워서 흐느끼며 긁어대는 것을 방지하려고 날마다 적어도 10번은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편법으로 구하는 약물은 물을 타서 희석한 것이었고 값도 비쌌다. 임상 효과가 좋은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네몬의 길에서 영업하는 비양심적인 약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뇌물로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라푼젤은 몸속에 2배 또는 3배로 존재하는 일부 장기를 파는 데 동의했다. 카지노 주인의 아내는 20년 동안 육지에서 살아온 인어로 갑자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약사는 엑설에게 이 지역에서 장기 분쇄가 몹쓸 의사 비나인으로 알려진 외과 의사와 접촉하게 해주었다. 그 의사가 라푼젤의 가운데 불에를 제거했고 그러면서 불에 2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간드러지게 헤엄칠 수 있지 하고 농담을 했다. 그리고 위쪽 마지넬라도 제거했다. 편도선만큼이나 쓸모없는 것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그처럼 쓸모없는 것이라면 왜 불의 가격이 3배에 거래되겠는가? 장기 적출 수술은 카지노 주인의 저택 위층 부엌에서 행해졌다. 엑설은 이후 몇 주 동안 그 저택으로 가는 구분기를 휠체어를 밀고서 적잖이 다녔고 라푼젤은 삐뚤빼뚤 꿰맨 자국이 너무 많아져서 과도하게 사랑을 받은 봉제 인형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 약물을 투여한 후 흠뻑 젖은 채로 녹초가 되어 여관의 욕조에 들어가 있던 라푼젤이 엑설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 동작은 엑설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던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미였다. 엑설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발작적인 흐느낌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비몽사몽을 헤매는 라푼젤은 엑설의 흐느낌을 행복한 웃음이라고 믿고자 했다. 그날 한밤중에 엑설은 거울 앞에 서서 녹슨 가위로 거친 수염을 잘랐다. 노인의 머리 같은 덥수룩한 은발을 밀어버리자 밝은 분홍색의 맨살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불과 몇 주일 전의 소년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터틀넥과 선원들이 입는 피코트를 입고 라푼젤의 그림 하나를 돌돌 말아서 들었다. 축 늘어져 그의 품에 안긴 소중한 라푼젤과 흠뻑 젖은 채로 밤의 해변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물방울 무늬의 머리끈으로 그림을 꼭 묶은 다음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탔다. 엑설의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는 이 아이가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마음은 간절했지만 도무지 아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가 엑설이라고 말하는 아이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전에 간직했던 아름답고 소박하고 천진한 욕구를 찾아볼 수 없어서 아이의 타락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엑설의 엄마와 아빠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기대 앉아 이 길 잃은 영혼을 받아들이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엑설은 부모님 맞은편에 자수방석이 놓인 소파 스툴에 앉았다. 슬픔에 잠긴 엄마가 십자뜨기로 재봉된 방석에 바느질 실들을 대부분 뜯어버려서 누추해진 방석이었다. 엄마는 엑설이 사라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만든 모든 자수 작품과 자수로 수놓은 좋은 글귀들을 풀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들아, 우리는 널 사랑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냉담해지고 심신이 피폐해진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엑설은 목이 메어서 울었다. 너무 울어서 코피가 났다. 그리고 전 아내가 있어요. 마침내 엑설이 말했다. 그와 라푼젤은 그 싸구려 여관의 여주인을 옆에 두고 결혼 선서를 했으며 여주인의 욕심 많은 남편이 엑설의 들러리를 섰을 뿐이었다. 엑설은 가져온 그림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렸다. 제 아내가 그린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재능이 있는 예술가예요. 아내라고? 엄마가 물었다. 엄마가 실크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인 분홍색 모노그램을 꾹 눌렀다.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온 거예요. 엑설이 말했다. 제 아내가 몹시 아파요. 그녀를 도와줄 의사를 찾아야 해요. 엑설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길 보세요. 젤이라고 해요. 제 아내 라푼젤이에요. 제 품에 안겨 있잖아요. 제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 뒤로도 계속 구해줬어요.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겠다는 아빠의 충동이 영멸하다가 완전히 사그러지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아빠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아빠는 마치 자신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엑셀이 생각하게 하려는 양 깊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엑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가 말했다. 이건 말이야, 우린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뻔뻔한 거야. 네가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그건 참 뻔뻔한 거다. 네 엄마를 모욕하는 일이지. 외설스러운 행위야. 그가 일어섰다. 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다. 엑설의 엄마가 참담한 연민으로부터 남편을 보호하고 거들고자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엑설에게 손을 뻗었다. 엑설의 부어오른 손등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무게감과 피부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냉기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엑설을 현관문으로 이끌고 간 뒤 그곳에서 엑설이 없는 동안 반쯤 풀다가 내버려둔 줄무늬 모직 머플러를 엑설의 목에 감아주었다. 이건 네 머플러였어. 그녀는 마치 엑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양 말했다. 그런 다음 엑설의 팔에 팔짱을 끼고 정문으로 걸음을 이끌었다. 너는 우리한테 네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엄마의 몸에서는 늘 육두구나 오렌지 껍질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엄마는 부엌에는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요리하는 사람에게 요리에 관한 조언을 하지도 않았다. 전 두려워요. 엑설이 말했다. 그의 턱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라푼젤을 절대로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를 바랐다. 우리는 네가 최선을 다하기만을 바란다는 걸 알아주렴. 엄마가 가보라는 뜻으로 점잖게 토닥였다.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엑설이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 엄마가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정문에 있는 그에게로 다가왔다. 엄마가 긴 치마 뒤로 들고 있던 라푼젤의 그림을 내밀었다. 다시 돌돌 말아서 끈으로 꼭 묶은 것이었다. 엑설이 그림을 받아들자 그녀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마치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와 아빠를 둔 그런 엑설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미소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걸음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여관에서 라푼젤은 긴 파이프를 뻐끔뻐끔 빨았다. 속을 파내어 다대는 도토리를 속이 빈 갈대 끝에 묶어서 만든 것으로
파낸 공간에 꽃잎을 넣고 태웠다. 라푼젤은 파이프를 한쪽으로 치우고 차가운 손으로 엑설의 뺨을 어루만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줄곧 운 탓에 그의 뺨이 붉어지고 부어있었다. 라푼젤이 소매 끝동으로 그의 코를 닦아주었다. 자신의 옷을 벗고 이어서 엑설의 옷을 벗겼다. 엑설은 너무 낙담한 상태여서 라푼젤이 스웨터를 벗길 수 있도록 두 팔을 쳐드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가락으로 귀 뒤의 홈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자신이 바닷속에서 부르곤 했던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혀가 잘리고 난 뒤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버린 듯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엑설도 파이프를 뻐끔뻐끔 빨았다. 그러면 어두운 기분이 조금 나아져서 우울한 기분으로 변했다. 자정깨에 라푼젤을 휠체어에 태우고 잉크와 색임에 갔다. 그곳에서 남성용 스모키 재킷을 입고 앵무조개 모양으로 말아올린 머리에 하얀 머리핀을 꽂은 기품 있게 나이든 일본 여자가 엑설의 등에 문신을 해주었다. 저 예쁜 인어 소녀의 얼굴을 새겨주세요. 엑설은 휠체어에 앉은 라푼젤을 가리켰다. 그녀가 입은 중고 무도회 드레스는 지느러미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길었다. 문신을 해주는 여자 자신의 몸도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다의 용들을 새긴 문신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가 나무 위조 끝으로 기계의 페달을 밟아서 바늘을 윙하고 작동시켰다. 녹색으로 반짝이는 수많은 비늘을 새길 때 고통이 극심해서 엑설은 라푼젤의 손을 쥐어짜듯이 힘껏 붙잡았고 그 때문에 라푼젤은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문신을 새기는 여자는 인어 아래에서 나부끼는 깃발에 잔인한 운명이라고 썼다. 글씨체는 엑설이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갔다 오면 보곤 했던 뽀빠이 만화의 글씨체를 연상시켰다. 네 등에 그려진 거 얼마니? 엑설이 저택의 거실에서 라푼젤의 휠체어에 앉아 아파키를 들고 타는 연습을 하며 라푼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카지노 주인이 물었다. 의사는 라푼젤을 부엌에 앉히고 수혈에 쓸 피를 붓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엑설이 물었다. 카지노 주인이 앙상한 가운데 손가락을 입으로 핥은 다음 그 손가락으로 이마를 쓸며 대머리가 감추어지도록 앞머리에 선을 다듬었다. 광을 낸 구두처럼 빛나는 그의 머리털은 그가 입은 윤나는 정장처럼 까맸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엑설의 뒤로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엑설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엑설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카지노 주인은 라푼젤의 파도처럼 굽이치는 머릿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무슨 말이냐면 카지노 주인이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얼마냐는 거지. 문신을 했던 부위가 다 나은 이후로 엑설은 어디든 우통을 벗고 다녔는데 낮게 드리운 늦가을의 안개로 머들퍼들 해변은 약간 쌀쌀하고 습했다. 그가 널빤지 길에서 벤조를 연주하며 라푼젤을 위해 작곡한 사랑 노래들을 부를 때면 예술적인 문신에 매료된 사람들이 엑설의 뒤로 모여들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엑설이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로 말했다. 카지노 주인의 손가락이 인어의 둔부 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엑설의 엉덩이 바로 위, 그러니까 인어의 지느러미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왔다. 카지노 주인은 헐렁한 멜빵 바지 위로 조금 튀어나온 엑설의 팬티 고무 밴드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겼다 놓았다. 이 세상에 팔 수 없는 건 없어. 카지노 주인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는 식기 진열장에 놓인 꽃병 뚜껑을 열어서 고무줄로 묶은 두툼한 지폐 다발을 꺼냈다.
네 사랑하는 연인한테 필요한 약을 마음껏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 그리고 너처럼 젊은 사내는 몇 주 안 지나서 상처가 다 아물 거야. 우리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네 피부를 벗겨낼 최신 의료 장비들을 다 갖추고 계신다고. 게다가 딸기약 마취제도 있어. 넌 아무것도 못 느낄 거야. 그리하여 엑설은 라푼젤 타투가 생겨진 자신의 피부를 벗기는 데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카지노 주인과 더욱더 사악한 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만약 아이를 낳으면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너희 같은 젊은이들은 언제든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카지노 주인이 말했다. 그러니 절대 손해가 아니지. 그러고 나서 그는 엑설에게 의료 안내서로 위장된 많은 사례가 수록된 포르노 책자를 주었다. 닥터 H.W. 이스터먼이 집필한 올바른 인어 사용법이라는 책이었다. 밀봉되어 있어서 엑설은 스테이플러 침을 뜯고 개봉해야 했다. 그날 밤 엑설은 싸구려 여관의 화장실에 앉아서 그 책자를 휙휙 넘겨보면서 전율했다. 글과 사파는 생생했다. 그러나 사진은 더욱더 생생했다. 인어를 불법으로 촬영한 극단적인 사진들이었다. 인어 소녀를 산채로 해부하고 살을 벗겨내고 내장을 꺼내서 의료용 탁자 위에 펼쳐놓은 사진도 있었다. 그는 책을 소리나게 덮고 나서 등을 거울에 비추고 살펴보았다. 문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것을 벗겨낼 생각을 하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이를 악물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 피부를 고통 없이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라푼젤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망대의 연철 담장 안에서 책자의 도에 142번을 변형한 채 위로 그녀와 부드럽고도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담배 연기 색깔 구름에 안팎에서 깜빡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존재의 왜소함을 새삼 자각하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자신은 카지노 주인과 맺은 모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첫 아기를 그에게 주지 않으면 아마 틀림없이 자신과 라푼젤은 끝장날 것이었다. 카지노 주인의 촘촘한 폭력배 인맥은 이 세상 어디에나 침투해 있었다. 자신과 라푼젤이 하늘로 꺼지지 않는 한 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동이 트기 직전에 엑설은 라푼젤을 데리고 수녀원인 여성 공동체 포세이돈의 딸들로 갔다. 수녀원의 육중한 문은 폐선의 선체로 만든 것이었는데 아직도 따개비가 목재에 들러붙어 있었다. 쇠로 된 문고리는 사슬에 연결된 닫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키가 큰 수녀 하나가 나타나 마비된 손에 달린 갈고리를 휙 움직여 라푼젤의 머리 다발을 잡고 휙 낚아채갔다. 이곳에는 힘없는 가여운 존재를 겁탈하는 사내에게 제공할 방은 없어. 수녀가 졸음과 매일 밤 자정 찔끔찔끔 마시는 위스키 기운으로 걸걸해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엑설의 연인을 데리고 갔다. 목소리를 잃은 지 오래인 라푼젤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날카롭게 멈추지 않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엑설은 이틀낮 이틀 밤 동안 수녀원 앞들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솜으로 귀를 막고서도 평화롭게 예배를 올릴 수 없게 된 수녀들은 라푼젤의 작업복에 20달러짜리 지폐를 옷빈으로 꽂아주고 나서 그녀를 다시 내보냈다. 엑설이 라푼젤을 다시 휠체어에 태우고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녀가 자신의 스케치북에 노인의 글씨처럼 떨리는 필기체로 글을 썼다. 나는 동물이에요. 엑설은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댔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을 벌리고 가만히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잘린 혀에 남은
딱딱한 부분을 만졌다.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서 너무 고마워. 엑설이 말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날지 못하는 새들만 모여드는 능소화가 무성한 앞들에서 다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수녀들이 망대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망대의 기둥이 수녀들의 체중으로 약간 휘고 망대의 둥우리가 해바라기 꽃처럼 앞으로 기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녀들은 엑설과 라푼젤의 외설스러운 행위를 지켜보았다. 수녀들의 중성화된 살은 고행의 가시 팬티 안에 갇혀 점점 반지르르해졌고 영생에 대한 열망으로 고동쳤다. 당신들 것이 아니야. 엑설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사랑에 관해 수녀들에게 말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야. 엑설은 이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다들 그와 라푼젤의 결합은 안 된다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불가능한 것을 마음속뿐 아니라 실제로 손에 넣는 것은 하느님이 거의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대단히 진귀한 일인 것이다. 우리 아기는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해가 지고 엑설과 함께 머드퍼들에서 도망치면서 라푼젤이 스케치북에 썼다. 엑설은 휠체어를 밀고 숲을 지나갔다. 솔방울이 나뒹기는 길을 나아갈 때 휠체어가 튀어오르고 덜꺼덕거렸지만 라푼젤은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낳아서 키울 아기의 초상화를 그렸다. 여우 모피 포대기에 감싸여 유모차에 태워진 다리가 있는 아기의 그림이었다. 실크 커튼이 달리고 검은 방수 덮개에 곡선 형태의 크롬용 장식이 있는 대단하니 멋진 유모차로 얼핏 보면 연구차처럼 보이기도 했다. 우린 아이를 부자로 키울 거예요. 그녀가 스케치북에 썼다. 엑설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자신의 손가락 부위에 두른 은색 덕트 테이프가 잃어버린 손가락 하나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라푼젤이 수녀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그는 딱 한 차례 수녀원 앞들을 벗어난 적이 있었다. 엑설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려면 프랄린 초콜릿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오려고 널빤지 길로 갔다가 깡패에게 붙잡혔다. 깡패는 그를 워털루 카지노의 음침한 비밀 장소로 데려갔다. 다행히도 깡패는 사디즘에 도취된 사람이어서 엑설을 천천히 고문하는 것을 즐기기로 작정했다. 깡패가 엑설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서 그것으로 자신의 코를 긁고 그것에 거스러미를 씹으며 흡족해 하는 동안 엑설은 환기창으로 탈출했다. 엑설에게 카지노 주인의 진짜 의도를 발설하는 사람이 바로 그 깡패였다. 첫 아기의 장기를 모조리 수거할 것이라고 했다. 카지노 주인의 아내가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 신선한 새 장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이가 마침내 손가락에 관해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인어 유령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대지리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의 첫 아기 생각에 너무 슬펐어. 나는 마치 우리 아기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울고 울고 또 울었어. 마치 아기를 이미 보았는데 그 아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목매다는 나무에 이르렀을 때 우린 우리의 목을 올가미에 걸기로 했어. 너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본 적 있니? 대지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작년에 로스거트의 여자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만든 세익스피어의 티투스 안드로니쿠스에서는 배역 하나를 맡았었다. 엑설과 나는 머드퍼들 해변의 원형극장에서 그걸 봤어. 로미오 역할을 한 사람은 40살쯤 먹은 배우였는데 가발을 쓰고 뺨에는 볼 연지를 발랐더라. 하지만 그 배우는 무척 훌륭했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말이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엑설이 휠체어에서 라푼젤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엑설은 많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처형당한 올가미에 라푼젤이 목을 거는 것을 도와주었다. 엑설의 팔에 안긴 그녀는 행복감을 느끼며 이 부재의 감각에 온전히 영혼을 맡겼다. 올가미의 목을 밀어놓고 나자 매듭이 조여졌다. 엑설은 뒤로 물러났으나 자기가 죽기 전에 라푼젤이 먼저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휠체어 위로 뛰어 올라가 라푼젤 옆에 있는 올가미로 손을 뻗었다. 엑셀은 휠체어가 뒤로 구르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오래전에 처형당해 죽은 사람의 두개골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생명 없는 라푼젤의 몸이 그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대질이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야. 인어 유령이 말했다. 하지만 엑설은 자기가 살아야 내 영혼도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대질이는 팔목에 힘이 너무 빠져 더 이상 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인어 유령은 즉시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대질이는 두 발로 너무 세게 땅바닥에 떨어진 탓에 발목 안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을 느꼈다. 늘어진 고무줄을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힘줄이 다리 안에서 툭 끊어지며 무릎 뒤쪽으로 둥글게 말렸다. 그녀는 고통으로 까무러쳤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다. 언니를 찾아온 미란다가 그녀를 들어서 라푼젤의 휠체어에 앉혔다. 휠체어는 엑설과 라푼젤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이후 약간 망가진 채로 계속 나무 밑에 있었다. 미란다는 숲길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변태 호색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양말 속에 나사돌리개를 넣어가지고 다녔다. 그녀가 그 나사돌리개로 기우뚱한 휠체어 바퀴를 수리해서 대지리를 휠체어에 앉힌 다음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 펼쳐진 차가운 잿빛 안개를 향해 그것을 밀었다. 이미 자정이 지났어. 미란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언니를 사랑한다면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대지리가 말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팔꿈치 뼈 끝부분을 때렸을 때 팔꿈치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감각과 비슷했지만 그 정도는 한 100배쯤 심했다. 쉿,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해변까지 가려면 적어도 30분은 걸어야 했지만 미란다는 그렇게 말했다. 대지리는 눈을 감고 엑설의 꿈을 꾸고 싶어 잠을 청했다. 익사하려는 인어를 구해주기 전 좋았던 시절의 멋진 엑설을 꿈에서 만나고 싶었다. 대지리가 담장의 틈에서 엑설의 쪽지를 발견한 것은 라푼젤이 죽은 지 한 주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대지리는 요즘도 여전히 아침마다 꿀을 따러 벌집에 가기 전에 그 담장에 들렀다. 그녀는 벽돌 사이에 틈이 난 공간에 손가락을 넣고서 종이 쪽지의 모서리가 닿기를 바라며 쭉 훑고냈다. 대질이, 넌 아직도 이 담의 맞은편에 있는 거니? 사랑해. 엑설. 엑설, 잊고 말고. 사랑해, 대질이. 엑설은 스타퀴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학생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몹시 좋아했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수님과 학과장을 위해 일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가 엑설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터였다. 새끼손가락 하나를 잃은 그는 9손가락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뭔가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의심을 받았다. 9손가락 소행이야. 아이들은 서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 심지어 낡은 플라스틱 빗에 빗살 하나만 사라져도 그랬다.
엑설은 매일 굳은 철사로 된 짧고 뻣뻣한 소를 들고 좁은 배선 공간이나 배관 파이프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굴뚝과 관들을 청소했으며 오래된 강의실의 까매진 통풍구들을 구석구석 닦고 윤을 냈다. 아이들은 그런 강의실에서 힘들어하게 공부했다. 지하실에서는 냄비에 양잿물을 섞어 끓인 물에 빨래를 넣고 막대로 저어 삶았으며 간혹 아이들의 옷을 갤 때 교복이나 속옷 등을 입어보며 한때는 자신의 일상이었던 그 생활에 대한 공상이 담겼다. 다른 아이의 반바지를 입은 채 누비 이불에 누워서 반바지의 소변 구멍으로 성기를 내놓고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눅눅해진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담배는 세탁실에 습기 때문에 피지직 꺼질 때가 많았다. 손으로 자신의 부드러운 목을 세게 누르며 침을 삼켜보면서 라푼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숨이 막히는 고통을 헤아려 보았다. 나는 그 해적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는 해적의 칼에 혀를 잘린 라푼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엑설은 자신의 목을 더 세게 누르면서 충분히 세게 눌러서 자신의 생명은 질식해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엑설은 죽었고 9손가락만 살아있으며 9손가락은 범죄자이고 악당이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잔뜩 난 벌떼에 둘러싸여 대지리에게 청혼을 했다. 대지리의 얼굴은 검은 벨벳 모자의 넓은 챙에서 시작되어 신발 근처까지 흘러내린 무거운 보호망에 가려져 있었다. 반지는 전날 밤에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목욕할 때 훔친 부인의 루비 반지였다. 교장 부인은 뚜껑을 열면 발레리나가 움직이는 골동품 보석함 안에 반지를 안전하게 넣어두었다. 보석함 안의 발레리나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엑설은 톱니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발레리나를 고쳐보려 했다. 그러나 그때 교장 부인이 관능적인 물소리를 내며 무척이나 말끔한 욕조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반지를 손가락에서 떨어뜨리지 마. 그가 대지리에게 말했다. 그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관람차에서 그가 얼마나 더듬거리며 서툴게 청혼했는지를 대지리가 잊어버렸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 조그만 거짓말을 용서했다. 그런 거짓말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대지리와 미란다는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야 예배당에 도착했지만 엑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배당 앞 인꼬 모양의 분홍빛 네온등 한 쌍 아래에 주차된 녹슨 볼보 자동차의 범퍼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턱시도의 바지 기장이 짧은 탓에 옷과 어울리지 않는 양말이 드러났다. 산뜻한 노란색 턱시도는 예배당에서 빌린 것이었다. 셔츠에 가짜 주름 장식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엑설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대지리가 말하자 미란다가 앞으로 달려가며 팔을 흔들어 쫓는 신용을 했다. 여기에서 보면 불운해져요. 미란다가 소리쳤다. 밖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면 안 된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엑설은 미란다의 말에 따랐다. 그는 신부를 보지 않으려고 목사의 사무실로 갔다. 목사의 아내가 대지리를 부축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미란다는 휠체어를 주차장의 작약숲에 숨겼다. 목사의 아내는 대지리를 신도석 앞자리에 앉혔다. 우린 부케 대여료로 보통 5센트를 받아요. 목사의 아내는 5센트를 주겠다는 대지리의 대답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녀는 펠트로 만든 라일락을 대지리에게 가져왔다.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손잡이 부분을 감싼 것이었다.
대지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고 목사의 아내가 펌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었다. 자라면서 마음속에 그려보았던 모든 결혼식이 생각났다. 내 신랑은 나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을 거야. 대지리는 저렴하게 봉사해주는 예배당의 신도석에 앉아 확신했고 엑설은 정말로 실망시키지 않았다. 엑설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지만 몹시 아름다웠다. 부드럽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킬 때면 그의 목 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고 처음부터 잘못 메어진 보타이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라푼젤이 혼자 죽게 된 데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러고 나니 라푼젤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죄책감으로 속이 메스꺼웠다. 네, 맹세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어 대지리의 차례가 되자 그녀도 같은 대답을 했다. 그녀의 꼭 쥔 손 안에는 아주 작은 뼈 하나가 들어있었다. 식당에서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의 음식만큼 작은 크기였다. 목을 매는 나뭇가지 아래에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인어의 해골이 있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해골이 있었다. 반은 산의 아이이고 반은 물고기이니 태어나지 않은 라푼젤의 조그만 첫 아기였다. 대지리는 이 뼈를 잘 간수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끔찍한 날이 올 때까지 비밀로 간직할 생각이었다. 남편이 영원히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남편이 대지리 자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때가 왔을 때, 그녀는 너무 작고 하얘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인 이 뼈를 남편에게 내밀 작정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남편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할 터였다.